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상아 교수입니다. 오늘 혈액질환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는 혈액 수치 알아보기를 주제로 환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송가영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송가영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 김상아 교수님과 함께 환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의 순서는 일단 기본적인 혈액검사 결과지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환우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각 질환별로 어떤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징적으로 혈액검사에서 어떤 소견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질환 자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환우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시면서 다양하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런 혈액 수치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검사의 기본적인 결과지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흔하게 WBC, RBC, 헤모글로빈, 플레이틀릿 이와 같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일반 혈구 수치의 용어와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송가영 교수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혈액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혈구에는 크게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적혈구에 관련된 수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혈색소, 그리고 헤마토크릿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적혈구 용적률, 그리고 적혈구 수는 이제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이고, 이 헤모글로빈 수치는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정상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는 13.6에서 16.9, 여성의 경우는 11.9에서 14.8이 정상 범위로 남성보다 조금 더 낮고요. 이 혈색소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를 우리가 흔히 빈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MCV, MCH, MCHC는 적혈구의 모양에 관한 설명인데요. MCV가 작아져 있는 것은 적혈구의 볼륨이 줄어들어 있어서 크기가 작다는 이야기이고, MCV가 증가해 있는 것은 적혈구의 볼륨이 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MCH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는 적혈구 안에 우리가 혈색소가 좀 더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MCH가 늘어나 있다는 말은 그 양이 좀 더 늘어나 있다는 이야기라서 이 MCH와 MCV 값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빈혈 환자라고 해도 그 빈혈의 원인이나 이제 무엇 때문에 빈혈이 생겼는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 원인 평가에 주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수치들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MCV나 MCV 수치는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주의 깊게 이거를 보실 필요는 사실 없긴 하고, 환자분들께서 어떤 검진 결과나 혈액 검사 결과에서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주로 이 헤모글로빈 또는 헤마토크릿 수치입니다. 그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라는 망상 적혈구라는 의미는 골수에서 이제 미성숙한 상태에서 혈액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적혈구를 의미해서 우리가 빈혈이나 어떤 혈액학적 이상 소견에 대한 이제 골수의 정상적인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지표로서 활용이 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혹시 환자들이 빈혈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이제 가족들이 빈혈이 건강검진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환자들이 이런 MCV나 MCH나 이런 값을 가지고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좀 궁금하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원인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MCV가 감소되어 있는 빈혈의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빈혈은 철분 결핍 빈혈입니다.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선천적인 빈혈도 철분 결핍이 없는데 MCV 감소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MCV가 증가하는 빈혈의 종류에는 비타민 B12군 또는 엽산 결핍으로 인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든지 또는 뭐 골수 질환에 의한 그런 빈혈의 경우에는 이런 MCV 수치가 이제 올라가 있는 빈혈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대략적인 감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이제 저희 환우분들이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가족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좀 확인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혈구에 이어서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백혈구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백혈구인데요. 백혈구 술은 일단 이제 적혈구 수와 마찬가지로 단위 부피당 포함된 백혈구의 수를 의미하고, 이제 백혈구 수의 정상치는 보통 이게 이제 4천에서 10,000개까지가 정상 범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외래로 환자분들께서 이제 백혈구 수치가 조금 감소가 있거나 또는 증가돼 있다고 이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런 이제 백혈구 종류들 가운데 어떤 이 수치의 불균형이 좀 있다고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혈구의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호중구, 호상구, 호영기구, 단구, 림프구 이런 다양한 백혈구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호중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면역력과 가장 연관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호중구는 가장 백혈구 가운데서의 높은 분율을 차지하고 있고, 세균 감염 등에 가장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림프구는 호중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면역 작용에 관여를 하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호상구는 특히 우리 알레르기 질환에 또는 기생충 감염에 연관된 수치이고, 이런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은 대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우리 몸에 감염증이 있게 되면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감염, 염증,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 때문에도 이 호중구 수치, 백혈구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이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았다든지 어떤 뭐 독성 물질이나 뭐 약제 사용에 의해서 골수 기능 저하를 보이면서 이 수치 감소를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반대로 또 심한 감염이 있게 되면 이런 호중구나 림프구 수치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상구 수치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경우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기생충 감염이 있을 때 증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혈액암이나 골수 질환이 있을 때도 이런 백혈구 수치 변화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송가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암 환우들의 어떤 치료라든지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콘서트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상당히 많은 양성 질환, 그러니까 혈액암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백혈구 수치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감별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으로 백혈구 수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이제 본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짐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혈액내과 의사들과 조금 이제 만나서 검사 결과를 적절하게 상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혈액내과 또는 혈액종양내과 이제 진료를 이제 권유받게 되면 나는 이제 혈액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에게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혈액 수치 이상이 사실은 대부분은 혈액암이 아니고 이런 방금 말씀드린 감염이나 일시적인 뭐 약물에 의한 원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양성 질환에 의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또 감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혈구 수치 이상이 있거나
이제 원인 모르는 빈혈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내과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외래 진료를 하면서 환우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이 혈액 응고 수치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암 자체 때문에 1차적으로 뭐 혈액 응고 수치가 이상하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이를 원인으로 해서 다른 이제 이것 때문에 부차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혈액 응고 수치가 좀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환우분들은 다양한 것 때문에 사실은 시술 같은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증상이 없어도 응고 수치를 좀 자주 검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고 수치를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응고 수치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가 났을 때 지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손이 베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종이를 오리다가 손이 베었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게 피가 멈추게 되면서 피딱지가 생기게 되는지라는 것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차 지혈 과정이라고 해서 손상된 다친 부위에 혈관이 국소적으로 수축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 손상이 된 부위에 혈소판이 부착이 되고 혈소판이 자기들끼리 활성화가 되면서 응집이 되고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2차적으로 여기에 다양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차근차근 활성화가 되면서 이것들이 2차적인 지혈을 부수적으로 도와주게 됨으로써 우리가 100% 완전한 지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혈액 응고 수치는 기본적으로 2차 지혈하고 연관된 그런 수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PT, APTT라는 수치로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응고 반응을 매개를 하는 그런 쭉 캐스케이드를 저희가 확인을 할 때 응고 반응이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응고 반응이 진행된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는 내인성 경로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외인성 경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응고 반응이 매개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루트는 조금 다르게 되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수치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인성 경로 같은 경우에는 APTT가 그 기능을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외인성 경로와 같은 경우에는 PT가 그 이제 기능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들은 응고인자의 장애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의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령 APTT와 같은 경우에는 헤파린을 맞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한 자가 면역 항체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부 특이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APTT 수치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PT와 같은 경우에는 와파린을 복용한다든지 기저에 간 기능이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타민 K라든지 이런 특정 인자들이 결핍이 되는 경우에 이런 외인성 경로에 이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상아 교수님께서 혈액 응고 반응과 그리고 혈액 응고인자 관련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혈액 응고인자 수치가 이상이 있거나 실제로 혈액 응고인자 결핍증이 의심될 때는 대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이제 치료 방향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혈액 응고 인자의 이상 소견의 원인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교정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선적으로 헤파린이라든지 와파린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교정이 그렇게 빠르게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이런
약제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이런 APTC나 PT 수치가 이제 정상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타민 K 결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해당하는 그런 영양소를 공급을 해 주었을 때 이런 응고 반응에서 이상 소견들이 좀 교정이 될 수 있고, 또 아주 드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응고인자들에 있어서 자가 면역 항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러한 응고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자가 면역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빠른 교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원인이 뚜렷이 없이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혈장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혈을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응고인자들의 이상 소견을 교정하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내에서 혈액내과 의사와 함께 상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질환별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우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백혈구가 올라와 있는데 백혈병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급성 백혈병인가요? 만성 백혈병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혈액 검사 결과를 조금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조금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급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에서 혈액 검사 수치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검사 결과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두 환자 모두 다 맨 앞에 이 WB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앞서서 이제 송가연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던 백혈구 수치인데요. 이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높은 환자분들 2명이지만 이 두 개의 검사 결과 사이에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송가연 교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시 좀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급성 백혈병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결과를 보면, 백혈구 수치는 2명 다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헤모글로빈 수치와 그다음 플레이틀릿, 이건 혈소판 수치를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두 가지 환자에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소판 수치에서 두 환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혈액 검사를 보시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기본 수치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헤모글로빈 적혈구도 수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혈소판도 정상에 비해서 산만으로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수치에서는 헤모글로빈이라든지 플레이틀릿, 혈소판 수치죠. 이것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혈구들의 세부적인 분액에도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IMM 셀이라고 해서 이머추어 셀, 즉 미성숙된 백혈구의 분액이 94%로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앞서서 송가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중구라든지 림프구, 이렇게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정상적인 백혈구들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환우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위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단계의 세포들이 전부 다 말초 혈액에서 검출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런 미성숙 세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반면에 호중구라든지 이런 세포들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급성 백혈병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의 이제 대표적인 혈액 검사 차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을 정확하게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백혈구 수치가 똑같이 높은 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상 소견이 발생이 되면 이제 혈액내과에 방문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이러한 질환들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발골수종의 경우 어떤 수치를 눈여겨봐야 하며 M단백은 어떤 수치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다발골수종은 골수에 있는 형질세포가 종양성 증식을 하면서 이 형질세포에서 단일 클론의 이 M단백이 생성돼서 몸으로 분비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우리가 형질세포, M단백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몸에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를 형질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림프구가 항원과 접촉해서 형질세포로 발달해서 이 항원에 맞는 항체인 면역글로불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면역글로불린이고요. 이 면역글로불린은 두 개의 중세와 두 개의 경세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세의 이 Y자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의 중세에는 IgG, IgA, IgM, IgT, IgE가 있고 경세에는 이렇게 카파와 람다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이 다 이제 서로 하는 역할이 조금씩은 다른데 이 형질세포가 다양한 종류의 이런 면역글로불린을 잘 생성을 해야지 우리 몸의 면역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종양성 증식을 하게 되면 특정 면역글로불린은 결핍이 되고 잘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면역글로불린만 분비가 되면서 면역 작용을 하지 못하고 이런 면역글로불린들 M단백으로 인한 증상들이 우리 몸에 생기게 됩니다. 다발골수종의 경우에는 보통 이 골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빈혈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콩팥,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틴 수치가 상승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칼슘 몸에 있는 칼슘 수치가 정상보다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상 단백질인 M 단백질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이제 총 단백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알부민 수치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총 단백과 이런 알부민 간의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의 경우에는 혈액 검사에서 특히 헤모글로빈 수치 그리고 신장 즉 크레아틴 수치 그리고 칼슘 수치 그리고 총 단백 수치 등을 중요하게 이제 보아야 하고 M단백도 우리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에서 얼마나 검출이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보통 얼마나 항암 치료제 반응이 좋은지를 M단백 수치를 검사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아까 말씀을 저희가 드렸던 것이 뭐 백혈병 그리고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그 림프종에 대해서도 저희가 혈액 검사를 볼 때 조금 참고해 보면 좋을 검사가 있을까요? 림프종은 사실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 림프종이 진단이 됐는데 이 혈액 검사에서 알 수는 없었을까요? 혈액 검사에서는 안 나타나나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림프종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혈액 검사 이상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이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림프종 환자분들 가운데 간혹 림프종에 골수 침범이 있거나 또는 비장비대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백혈구 수치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빈혈이 생긴다든지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구 수치 변화를 보일 때는 이제 뭐 다른 원인들이 뭐 없다면 이제 림프종도 한 가지의 감별 진단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림프종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항암 치료 관련해서 말초 혈구 수치가 변화할 수 있고 이 호중구 감소 그리고 빈혈 혈소판 감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혈구 수치들이 치료 과정에서도 면밀한 그런 추적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 범혈구 감소증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림프종이 골수 침범을 했을 때 같은 경우 혹은 림프종에서 이제 비장비대가 있을 때도 혈구 감소증이 좀 있을 수가 있지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경우에도 혈구 감소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때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급성백혈병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혈구 감소증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감별 진단은 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이제 건강검진에서 확인을 하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다양한 원인에 대한 적절한 감별과 치료 방침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혈액내과 의사와 함께 이제 좀 면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골수 검사와 같은 그런 진단적인 검사를 반드시 거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서 다양한 경우에 혈액 수치 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신 것을 들어보고 좀 궁금한 경우가, 이제 백혈구 수치는 굉장히 높은데 호중구 수치만 낮을 수가 또 있을까요? 혹은 백혈구 수치가 매우 높은데 그 중에 호중구 수치만 전부 대부분 호중구 수치만 높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백혈구 수치가 높은데 그중에 호중구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호중구 이외의 다른 백혈구의 종류가 비정상적인 증가를 보이는 질환이나 그런 상태에서 이런 변화를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전에 김상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이제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에서 림프구 수치나 또는 뭐 미성숙한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굉장한 상승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오히려 정상적인 호중구의 분액은 굉장히 감소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알레르기 질환이나 어떤 호상부 증가증이 심한 경우에 이런 호중구 수치는 이제 그에 이제 반비례해서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백혈구 수치가 높은데 호중구 수치가 그중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높다는 이야기는 사실 가장 대부분의 그런 상황은 감염이죠. 감염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에 우리가 그중 호중구 이 퍼센트가 거의 90% 이상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중구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감염성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혈구 수치가 이제 높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감별 진단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가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환우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요. 이제 백혈구 수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감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혈색소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은데 수혈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오랫동안 저랑 함께 치료를 해주신 그런 환우분들은 이 수치의 적절성이라든지 타겟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첫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환우분들께서는 좀 낯서실 수가 있어서 수혈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혈은 일단 저희가 적혈구 관련한 수혈부터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혈에 어떤 공통된 뭐 기준이나 적응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혈색소 수치, 즉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수혈로 인한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수혈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7 미만인 경우는 대개는 수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헤모글로빈 7과 10 사이에는 대개 이제 환자의 질환의 종류라든지 현재 환자 상태나 또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급성 실혈, 즉 출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헤모글로빈 7 이상이라도 적혈구 수혈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심폐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즉 그런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또는 뭐 호흡기 폐 질환이 심한 환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빈혈로 인한 증상이 훨씬 더 심하고 환자의 심폐 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환우들보다도 조금 수혈의 기준을 좀 더 높게 설정해서 헤모글로빈 8 이상이라도 수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 혈액 질환 환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인한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수혈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적혈구 수혈로 인한 부작용, 장기적인 부작용을 높일 수가 있어서 추천되지 않고,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725도 사실 빈혈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6 정도로 타겟을 낮춰서 수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이제 7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혈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강 교수님은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젊고 건강한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들에서는 헤모글로빈 7을 보통 기준으로 두고 수혈을 하시나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냥 이제 철분 결핍 빈혈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뭐 약물 치료에 대안이 있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5, 6까지 낮춰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구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질환 가운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 가운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있겠는데요.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사실 궁극적인 치료인데, 우리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환자분들이 다 받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환자한테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고 어떤 환자한테서는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저희가 수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외래에서 꽤나 수혈 요구량이 많게 외래를 좀 다니시는 그런 환우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말씀하신 그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나이가 적절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식을 해줄 공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식에 적응증에 해당할 수 있는 환자분들께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수혈 요구량을 줄이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우분들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IPSS라든지 IPSSR, WPSS 이런 다양한 어떤 이제 점수를 가지고 이 환우분들이 얼마나 고위험인지 저위험인지 이거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금 단위화를 해가지고 위험도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주 고위험군인 환자분들이라면 가능하다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것을 보통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간 위험군이라도 송가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혈 요구량이 굉장히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환자의 다양한 이제 상태에 따라서 함께 고려가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절대 호중 구수가 뭐 500 미만이면서 혈소판 수치가 뭐 2만 이하인 경우 혹은 적혈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를 해서 적혈구 수혈 요구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 6개월 동안 저희가 산정을 해서 매우 많은 경우에는 이런 환자분들도 모두 다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어떤 대상이 되실 수 있다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굉장히 많은 골수 혈액 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잘 지내다가 독감에 걸리고 나서 혈액 수치들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는지. 네, 이제 요즘에 독감도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감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환우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혈구 수치는 맨 앞에서 송가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골수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만에 이제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함께 사용했었던 약제들이라든지 뭐 항생제라든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일시적인 감소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잠시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잘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서 이제 송가연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점진적인 혈구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혈구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질병의 재발의 사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착이 좀 잘 되지 않는 생착 실패의 어떤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혈액내과 의사와 함께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겼다면은 면밀하게 잘 추적 관찰을 이제 조금 평소보다 더 자주자주 하면서 변화 추이를 확인을 하고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을 해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어떤 뭐 다른 약제를 복용한다든지 또는 몸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하면 언제든 주치의한테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당부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관한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혈과 토끼 혈청이라고 부르는 ATG 면역 치료 이후 페리틴 수치가 4,500으로 많이 올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굉장히 이제 사실은 환우분들께서 그 혈액 검사 수치를 이제 아주 면밀하게 잘 본인 수치를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 특히나 적혈구 수혈의 요구량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적혈구 수혈이 좀 많아지게 되면 페리틴 수치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는 이제 수혈로 인해서 2차적으로 몸에 철 침착증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혈 침착증이 지속되게 되면 몸에서 전신적으로 어떤 염증 반응에 어떤 매개체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침착으로 인해서 몸의 전신의 다양한 장기들에서 이 데미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수혈 요구량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혈청 철 침착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철을 침착을 제거할 수 있는 철 제거 요법들을 주로 권유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용하는 약이라든지 주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철 제거 요법을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페리틴 수치가 이런 철 침착증의 이제 여부를 또는 심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페리틴 수치는 사실 뭐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수치라서 이제 간혹 저희 환우분들 또는 이제 외래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가운데 이런 뭐 건강검진이나 우연히 어떤 검사 결과에서 페리틴 수치가 높다고 또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페리틴 수치 상승은 사실 반드시 이제 철 침착증에만 연관된 수치는 아니어서 이 수치가 높다고 뭐 혈액암이 항상 발견된다든지 어떤 뭐 당장 위험한 상황이 항상 예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페리틴 수치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환자라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의사의 상담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송가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시고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주로 이제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의 기준과, 그리고 이제 저하가 되었을 때 수혈의 기준과, 그리고 수혈을 많이 했을 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혈소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치라야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혈소판 수치는 보통은 15만 개에서 45만 개 사이가 이제 일반적인 정상 범위이고, 또 이제 기관이나 뭐 병원에 따라서는 그보다 좀 더 낮은 범위의 정상 범위로 한 12, 3만 개 이상부터 정상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지혈에 문제가 생기면서 출혈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가 모두 다 수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은 자발적인 출혈이 되지 않고서도 잘 지낼 수 있는 혈소판의 기준은 굉장히 이제 낮고요. 그렇지만 저희 환우분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뭐 시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불안정한 상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각 혈소판의 기준은 좀 다르게 설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준비한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수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혈소판을 수혈해서 유지해야 되는 수치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되거나 특히 이제 백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강도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되는 경우에 혈소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출혈, 갑작스럽게 그냥 이유 없이 출혈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혈소판 수치가 10,000개만 되면 충분합니다. 저희 왼쪽에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수치가 적혀 있는데 이게 1000단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떠한 시술을 좀 해야 된다고 하면 이 혈소판 수치의 기준은 이보다는 조금 높아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것은 흔히 혈액암 치료를 위해서 중심정맥관을 꽂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해서 진단을 위한 내시경이나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혈소판 수치를 2만 정도까지는 수혈을 통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뭐 척추 수술이라든지 치료적인 내시경, 치료를 위한 어떤 침습적인 내시경이라든지 간이나 신장 조직 검사, 그리고 기관지를 통한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출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5만 정도의 혈소판을 보통 이제 맞추는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해서 이제 뇌수술이라든지 굉장히 침습적인 안과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10만 개까지도 혈소판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장 안정적일 때의 혈소판의 기준은 만 정도를 고려해서 수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혈액암 환우분들께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시술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을 좀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혈소판을 올리는 방법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지 그리고 혈소판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 것인지를 혈액내과 의사가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수혈 이외에도 이 혈소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방침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저희 환우분들한테는 만약에 침습적인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랑 꼭 상의를 하고 적절한 시점과 수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이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 환우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소염 진통제를 뭐 이제 복용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으시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혈소판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환자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지요? 어, 네. 일단 이제 혈소판 수치가 낮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혈소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약제들 복용을 주의를 이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혈소판 수치가 앞서 김상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낮다고 해서 모두가 출혈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혈소판 수치가 5만 개 이상 유지가 된다면 대개는 그런 출혈 경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어떤 뭐 혈소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있는 약이지만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약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저의 혈소판 수치가 5만 개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약을 드시면서도 이제 그 정도의 혈소판 수치가 유지가 되는 상태라면 이제 굳이 사실은 반드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 그러나 혈소판 수치가 10,000개, 20,000개 이렇게 낮으면서 이제 반복적인 출혈 경향이 있다든지, 이제 그러는 경우에는 이게 그런 약제 영향 때문에 환자가 심각한 출혈 경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혈소판 수치가 많이 낮은 환자분들에게는 그런 약제 복용을 하지 말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제들이 꼭 사용이 필요할 때 되도록이면 담당 교수와 현재 그렇죠. 혈소판 수치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런 약제들을 복용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대체약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사실 이제 뭐 다른 대체약이 있다면 대체약을 복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좋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환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혈액 검사 수치와 그리고 질환별로 우리가 유심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수치, 그리고 혈액 수치가 낮아졌을 때의 저희 기준들과 이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이제 오늘의 혈액질환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송가연 교수님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이 혈액암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우분들과 또 혈액 질환이 의심되는 그런 환우분들, 또 혈액 수치 이상을 보이는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게 이 수치 결과들을 보고 내가 다 이것들을 해석하고 이제 환자 본인이 사실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지식들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긴 하지만, 혈액 수치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 병원으로 오셔서 혈액내과 의사를 만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래에서는
환자분들이 요즘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검사 결과를 다 확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를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는 충분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환우분들을 뵙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네, 간접적으로나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혈액 검사 수치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은 너무 보람찼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수고해주신 송가연 교수님께, 그리고 이제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시청해주신 환우분들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